자승수님께 왜 왔는지 알아요? 윤건영 의원의 이 한마디에 매블쇼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곳을 찾아갔길래 폭로 한 방에 판이 뒤집혔을까요? 그 충격의 실체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즘 의원님, 네. 이 어마어마한 기자회견을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네, 기자회견은 열심히 하는데 언론이 잘 안 받아요. 아니 근데 내용적으로 안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안 받아. 너무 정치 기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가? 네, 조이대 등 세상이 비정상이. 어마어마한 뉴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안 자체가 엄청 크죠. 엄청 커. 아니 네. 예전에 MB 때 국정원 관련 그럼요.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한 몇 년 동안 그럼요.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 자체로 특검을 도입할 사안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너무 잠잠해요. 너무 잠잠해.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틀 다 어마어마하다니까 그 내용이. 일단은 우리가 하나는 다뤘어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정원은 계엄 전부터 맞아. 한참 전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만들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엄 당일 밤에 국정원 전 조직이 다 계엄에 가담을 했다. 어마어마한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리고 어제 또 엄청난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하셨어요? 이거 뭐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저희가 맨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오케이. 네. 네. 자, 그럼 오늘 국정원 이슈를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수준으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의원님 기자회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 조태용이 네. 조태용이가 12월 4일에 미국으로 출장 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 너도? 알고 있어요, 그거. 그 왜 출장 가는지는 알아? 뭐 때문에? 몰라요? 모르지? 네. 이거를 짚는 사람이 없어. 왜 미국에 가려고 계획을 해놨냐? 자, 12월 3일에 계엄이 있어. 근데 12월 4일에 미국 출장을 가. 근데 국정원은 우리가 의원님이랑 다뤘잖아. 예전부터 계엄 그래요. 준비했어. 근데 12월 4일에 미국을 왜 가? 이 얘기를 사람들이 안 짚어. 12월 4일에 가려고 했던 거는 미국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려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네. 저는 조금 비틀어서 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냐고 하면 조태용 전 원장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알리바이도 만들고.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는 대사도 그렇고 불법 내란 이후에 자기네들은 정말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국회에 와서도 그렇고 맞아. 요로에서도 미 대사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진짜 몰랐다. 윤석열이 저렇게 뻘짓하는지 정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조태용 등을 비롯해서 윤석열 세력은 미국까지도 속이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제 추리는. 그래서 3일날 그 짓을 하고 4일날 미국 출장을 끊어놓은 거예요. 도망으로 보시는군요. 일종의 알리바이.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미측을 안정시키는 거죠. 3일날 거사를 치르기는데 네. 4일날 내가 갈 거야. 우리는 아무 일 없어. 그리고 내가 가서 우리 뭐 정보 협력을 하자라고 CIA 내정자를 만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즉 미국을 개입도 막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고 두 가지 포석을 두고 갔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그 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태용이는 내란죄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뭐 계엄 당일에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내가 받지 않았다. 이 거짓말하는 정도로만 기소가 됐거든요. 잔잔바리 혐의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혐의. 진짜 내란이 없구나. 없어. 잔잔바리.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저께였나요? 예,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 장관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하여 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사건 및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된 실질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에 처한다. 잔잔바리로 이제 기소가 돼서 2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예. 종합특검에서 추가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기자회견 했던 내용, 즉 국정원이 불법 내란의 밤에
개입했다. 그리고 가담하려고 했던 시도가 여러 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 2심 결과 플러스 알파가 저는 반드시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추가 형량.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참 같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그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탄핵 국면, 그리고 내란 청산 국면에서 큰 도움을 줬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이 두 사람 모두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결국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네, 홍장원, 조성현. 우리가 두 분 다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조성현은 사실 우리가 영웅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들고 이제 가치 판단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네. 그런데 이제 홍장원 1차장 그 공소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CIA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될 걸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게 또 빠졌더만요.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은 빠졌고요. 일단 계엄 때 방첩사 등과의 연락체계 구축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CIA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라고 종합특검에서 판단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 내용은 또 빠져가지고. 빠졌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상황실에 또 인연을 파견하라고 지시를 해서 사실상 내란에 좀 가담을 한 것 아니냐라고 아마 좀 내란 특검 종합특검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많은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고마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판단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홍장원 전 차장이 없었더라면 생각해보면 많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윤석열의 체포 명단을 폭로하고 그렇게 불붙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 거는 대단히 고맙고 어려운 정말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종합특검이 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밤 본인은 소극적으로 저항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연루된 행위가 있다라고 종합특검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태용 전 원장은 지금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지만 고위직 회의에서 조태용 전 원장이 지시가 있었고 네. 그 지시를 받은 고위직들이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서 각 부서로 전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은 나는 이걸 그냥 단순 전달자야. 그리고 나는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종합특검은 아니야. 전달자라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내란에 일정 정도 가담한 부분이 있어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으로 좀 가려봐야 될 건 아쉽지만 네,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여기에 혹시 뭐, 그 명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홍정원 차장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좀 종합해서 유추를 해보면 네. 홍정원 차장이 이번 내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건 문제 있다라고 판단한 시점, 그 시점을 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그 시점을 좀 나눠보자면 체포 명단이었던 것 같아요. 체포 명단을 보는 순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일단 홍정원 차장은 평생을 국정원에서 일한 사람이고 그건 맞습니다. 그럼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란이 발생을 하고 안보 위기에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적절한 대응하는 것은 뭐 올바른 의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가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시점 이후에는 행동을 완전히 바꾼 거니까 네. 이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혐의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가 있고 이 안보에 대해서 국정에서 행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다가 네. 위법성을 판단하기 이전 시점. 그 시점까지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대는 것은 좀 약간 좀 법적 그 책임을 좀 과하게 묻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시점이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정원 전 차장은 내가 독립운동 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종합특검에 볼 때 아니야. 홍 차장은 8월 15일 이후에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광복된 다음에. 예. 시기에 대한 시각이 틀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관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 만약에 이 홍장원 차장을 만약에 처벌한다면 과연 누가 앞으로 내부 고발을 하겠냐. 우리 사회에도 이건 악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관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애초에 내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애초에 가담하지 않는다라는 관점.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우리 곽수산 씨는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너가 대중이야. 너가 말하는 게 민심이야.
저는 2번. 2번으로 가? 네. 왜냐면 오. 사안이 내란이니까. 아, 사안이 내란이니까. 다른 사안이면은 뭐 공익 그 제보 관련해서 보호의 폭이 조금 더 넓을 것 같은데 네. 사건 자체가 내란이다 보니 여기서 내란만큼은 그런 것도 좀 좁게 보지 않나. 이 확실히 그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저도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안은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란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에 조직돼 있는 공무원들은 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딱 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네네. 굉장히 또 고민을 하다가 그 반응 결정을 늦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뭐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딱 획일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딱 그어가지고 넌 그래도 넌 유죄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저는 좀 가혹하다. 네.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같이 나눠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게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이런 상황도 사실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반복이 됐어요. 그 홍정원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났어.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야, 이 내란 성공해야 된다. 이미 내가 발을 담궜기 때문에 성공으로 힘을 써. 이미 내가 발을 담궜기 때문에 나중에 발 빼봤자 나는 깜빵한다.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쭉 가담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판단 왜곡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엄격하게 처벌을 하면 그 유형처럼 애초에 그냥 아예 나는 무조건 빠져야 돼. 그냥 내 고민 없이 그냥 뭐 반사적으로 빠진다. 나는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또 곽수산의 의견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곽수산 면박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다. 네. 매불쇼는 대체로 1번이네. 아, 그러네요. 네. 1번이네. 1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도. 네. 저도 1번. 1번으로. 그렇지. 항상 유연해야 돼. 대중 앞에 겸손해야 돼. 1번이야, 알았지? 그만큼 진짜 어려운 판단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영웅으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저희가 박수 쳤는지 모르는데. 내부쇼에서도 동상을 세웠죠, 그때. 동상 지금 뭐 제적 들어갈 뻔했어. 근데 특검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성현. 그러니까 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그 지시는 병력 이동 차원이었다. 계엄 직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그 수호신 TF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소집을 했다는 거고요. 이진우 사령관에게 조성현 대령이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가 좀 있었다라고 아마 종합특검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성현 대령. 야, 이것도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려워. 이것도 역시 뭐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는데 그냥 자기 상관한테는 그때 완전히 사실 군인 입장에서 거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니까 뭘 나한테 부당한 걸 시켰어. 근데 나는 이걸 따르지 않을 생각이더라도 충성. 작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야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내가 정보가 없어서 이것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군대 자체가 이제 상명하복이니까 시스템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태는 나는 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어. 아유, 김현태.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 오늘 또 큰 건 들고 나왔거든요. 아, 이게 그 두 번째 이제 기자회견. 기자회견 얘기할 겁니다. 이걸로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윤건영 의원님이 어제 했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부분만 저희가 또 추려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일종의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습니다. TF의 보고 계통은 대통령실 안보실 김태호 차장이었고 총 16번에 걸쳐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주간 단위로 작성되었고 매주 실물로 김태호 차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불법 계엄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야? 정보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문건을 아마 봤나 보죠. 그래서 딱 단언을 합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보면 특정인의 이름도 나와요. 누구를 이제 사찰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편집 아주 잘해주셨어요. 네. 정말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핵심 요지가 저겁니다. 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1월 3일입니다. 국정원에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해요. 와. 보고의 내용은 북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응 TF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당연히 윤석열은 오케이 진행해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는 외형적으로는 돼 있지만 그 내부 보고서를 들여다보니 네.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와. 예를 들면 네. 체육 진행자가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북한의 영향력하고 무슨 전혀 관련 없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 없죠. 관련이 없죠. 네. 그리고 또 애초에 TF를 만들 때 북한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전제하에 추적 대상자를 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체육, 곽수산 이렇게 쭉 우리가 추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차 리스트를 7명을 정합니다. 1차 이거 리스트. 추적 대상자 7명을 정해요. 그 안에 못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촛불 행동의 김민웅 대표가 계세요. 근데 왜 있어야 되죠, 그게? 북한과 전혀 관련 없죠. 전혀 관련 없잖아요. 네. 촛불 행동이 뭐 하시는 데입니까? 윤석열의 폭압에 맞서서 싸웠던 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위원장도 들어가 있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 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 반대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 주요하신 분들을 관찰하고 어떻게든 북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게 매주 보고됐던 거예요. 매주 보고됐어. 김태효를 통해서. 네, 제가 조금 전에도 편집 잘 하셨는데 국정원의 주요 보고서는 절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습니다. 실물로 갑니다. 보안 때문에. 자료 그러니까 안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보안 때문에. 연결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일로 어떻게 보내겠어요? 메일을 해킹도 하는데 메일로 보내는 게 자체가 없어요. 일단 네.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특히나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문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라인이 김태호였습니다. 와, 김태효였어. 네, 김태호. 이 말은 뭐냐고 하면요. 애초 제가 조금 전에 1월 3일 날 TF가 만들어져서 16번 보고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이전 단계에 김태호와 국정원에 뭔가에 짬짬이가 있지 않았냐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 라인이 살아있으니까 네.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태호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보고서는 대통령을 향한 보고거든요. 그렇겠죠. 매주 갔던 거예요. 매주. 16번. 특정 인물에 대해서. 특정 인물을 포함해서 민간이 그 보고서에 보면 몇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총 28명이에요. 28명. 그 중에 한 분이 진성준 의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다른 국회의원도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28명 중에 국회의원은 딱 2명이었어요? 예. 진성준 의원이랑 그 당시 여당 의원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 야당 의원이에요? 예. 그거는 당시. 밝힐 수는 없고. 밝혀도 되는데 네,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괜히 피해자잖아. 또뭐 구설에 오르는 게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하죠. 그럼 진성준 의원은 뭐가 됩니까? 성준호 저하고 가까우니까. 농담이고 진성준 의원님이 공개가 돼서 본인도 본인의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네. 다른 한 분은 제가 뭐 별로 근데 가깝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 이거 뭐 예를 들어 요만큼이라도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자기 내부에서도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그렇죠. 진성준 의원에 대한 보고의 근거가 됐던 게 첩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첩보가 근거도 없고 확인도 안 된 거예요. 진짜 허무맹랑한 찌라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사찰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찝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기록이 남으니까 네. 실무자들이 당시 조태용 원장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어. 더 이상 조사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태용 전 원장이 아차 싶어서 감찰을 지시해요. 누구에 대한 감찰? 그 보고서를 썼던 거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에 쓴 보고서를 썼던 거에 대해서 네. 이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했더니 첩보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감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조사가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총선에 저는 이렇게 유추하는 게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치인을 망라해서 시민사회 지도자분들을 눈여겨봤던 거예요. 사찰하고. 네. 그래서 뭔가 건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지.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 TF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핵심은 뭐냐. 이것이 결국 내란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입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윤석열은 검사 시절에 그렇게 똑똑한 검사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북 반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을 올리지 않았어요. 예를 맞아. 들어서 뭐 북한 영향력 이런 말 안 했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갑자기 반공 투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입에 달고 다녔어요. 맞습니다.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네. 저는 그 원인에 국정원과 김태호가 김태호가 있다고 있었네. 라고 보는 거예요. 김태호가 기획자고 국정원이 발원지다. 그 내용들을 제공했어요. 그러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가스라이팅 한 거다. 아. 그게 불법 내란의 걸음과 씨앗이 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매우 합리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요 TF만이 아니라 제가 저번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22년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처음 만든 게 땡땡 방첩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거기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여기에. 안보위의 세력이라는 명단, 안보위의 세력 명단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거든요. 계속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은 종북 세력 빨갱이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 통로는 김태호고 내용을 제공한 건 국정원. 국정원. 윤석열 국정원이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혹시 그러네. 그 28명 그 명단에 혹시 맞네. 종교인도 들어가나요? 그 자승스님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자승스님은 이 28명 이 총선 TF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했습니다. 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승스님이 입적을 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국정원 1차장과 2차장 소관의 핵심 부서로 지시가 내립니다. 자, 요거는 사전 또 오래된 사건이라 또 까먹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만 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자승스님 맞아요. 문제고 어, 이해가 안 해. 네. 예전부터 계속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이 어려웠죠. 해석이 어려웠어. 2023년 11월 29일 밤 윤석열이는요 관저에서 국정원장 등과 함께 술을 처먹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랑 술을 퍼먹어요. 아, 오케이. 11월 29일 밤에 네. 술 퍼먹고 있어. 그런데 바로 이날 자승 스님이 칠장사에 불을 지르고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자승 스님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궁화장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정부와 가까웠던 사람이야. 네. 근데 불을 지르고 사망을 하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자승 스님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너무 생뚱맞잖아.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국정원 직원 80명을 투입을 시켜버려요. 무려 80명. 이게 나는 미스테리라는 거야. 80명.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도 김건희는 추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자승 스님 장례식에서는 너무너무 또 슬퍼했어. 나는 이 맥락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의원님.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승스님이 급작스럽게 입적하게 된 원인, 그건 여전히 미스테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은 별도로 남겨놓고요. 방금 우리 체육 진행자께서 말씀했는데 자승스님께서 입적하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의 부분입니다. 네. 갑자기 국정원 요원 80명이 투입이 됩니다. 와. 1차장실에서의 최고 에이스라고 하는 대테러 부서가 2차장실에서의 최고 에이스인 안보조사 담당하는 부서가 동시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막 써요.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써서 두 번 다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를 합니다. 아, 보고했고요. 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 내용상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대공용점이 없겠지.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일단 국정원 요원들, 대테러 부서하고 안보조사국, 안보수사 담당하는 요원들이 나와서 현장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민간인이고 이건 종교인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종교 지도자시잖아요. 네. 그게 왜 나옵니까? 두 번째, 보고서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네. 근데 와서 보고서를 두 번이나 써서 그걸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뭐 행태가 이해가 안 돼요. 당시에 출동했던 국정원 요원들도 왜 나왔는지 몰라요. 아, 몰라요. 오. 당시에 국정원장 조태용의 지시에 따라서 1, 2차장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밤에. 근데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여전히. 아,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추론. 자승 스님에 대해서도 워치의 대상이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추론입니다. 그거 왜요? 자승 스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죠. 음. 국정원에서 자승 스님을 비롯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사회나 우리 뭐 종교 지도자분들에 대한 계속 눈여겨봤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큰 틀의 안보위의 세력 명단입니다. 안보위의 세력 명단. 그 명단 안에 종교계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종교계에 계신 지도자분들 일부가. 전 그런 데서 연루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연유로 국정원 요원들을 투입했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밝혀진 게 별로 없나 보네요. 저는 뭐 사실상 제보받는 것도 있고 짐작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승 스님은 뭐 우리 불교계에서 꽤 존경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검증이 끝나지 않아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김태효가 연출자일 수 있다. 그 김건희 관련해갖고 아까 그 이태원 참사. 네. 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유족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그렇죠. 부분.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미스터리야. 아무리 봐도. 그날 이거 술 먹고 있었거든,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보니까 김태효가 또 HID 부대 방문해가지고 훈련 막 맞아요. 담배 점검했던 피우고, 거 있잖아요. 담배 피우고 했잖아요. 이게 23년 6월인데 네. 그때부터 그러면 뭐 준비를 좀 한 건지. 네. HID 간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놓치고 갈 뻔했는데 HID 간부가 뭐 중령급 간부입니다. 이 양반이 대통령실에서 김태우가 1차장인데 1차장 소관이 아닌 2차장실에서 근무하면서 보고와 업무는 다 1차장한테 했거든요. 맞아. 근데 이 HID 요원과 누가 근무했느냐? 국정원 직원들이 근무를 했어요. HID 이 중령과 A 중령이라고 하겠습니다. A 중령과 같이 근무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들이에요. 파견돼 있는 대통령실에. 2차장 산하에서? 예. 즉, 이 조직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HID A 중령이 대통령실에 파견 가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냐? 국정원에서 근무했어요. 국정원 어디에서 근무했냐? 군사 보좌관을 했어요. 이 군사 보좌관이라는 직위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특보 같은 개념이에요.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중령이라고 했어요. 중령은 우리 행정 계층으로 보면 4급, 3급 정도밖에 안 돼요. 와, 근데 어마어마한 자리에 간 거네. 아니, 이따가 보낸 거라니까요? 중령을 차관급 지위에 뒀다니까요?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이? 그리고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보낸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이 키맨이라고 보는데 윤석열과 김태호와 국정원의 연결 키맨 잘 봐야 돼. 조사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거든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어디 있어요 지금? HID죠. 지금도 있어요? 아마 지금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이 양반이 그 연결되는 키맨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한 3급, 4급 직원밖에 안 되는 사람을 차관급으로 둔 거예요. 좀 이례적이긴 하네. 진짜.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또 중령인데.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로 보내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김태호를 서포트하게 한 거예요. 이 양반이 키맨입니다. 아니, 그 말은 많이 들었어. 근데 이름도 안 나와. 그렇죠. 그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니까 이게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냥. 계속 끝까지 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 그 A 중령이 아니라 그 오씨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맞죠, 오씨. 오씨까지만 알아 나는. 오씨였어. 언론에도 오모 중령으로. 오씨. 네. 이게 국정원 방금 TF 말씀하셨잖아요. 이 똑같은 사건이 사실은 22년 7월에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2급 문건 하나가 공개된 게 있는데 해당 문건에는 보면 뭐냐면 쌍방울 얘기가 나와요. 예, 쌍방울 얘기는 쌍방울 대북송금 그 쌍방울이 아닙니다. 그 쌍방울 맞지만 대북송금 내용이 아니라 쌍방울이 북한 가서 사업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국정원이 위법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내부 감찰을 해요. 예, 국정원 내부 감찰 TF를 만들고 그래서 내부 감찰 TF를 만들고 해당 TF에서 뭘 하냐면 경기도를 조사를 합니다. 경기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김성태 등등의 그러니까 민간인의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를 해요. 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국정 업무 범위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민간인 사찰한 거예요. 민간인 네. 사찰을 하고 해당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TF를 만들고 TF에서 본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민간인 사찰을 해서 나온 보고서가 소위 말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시초가 됩니다. 맞아. 예. 우리 그 한창 많이 다뤘었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건영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요걸 좀 많이 알려야 돼요. 이게 엄청 큰 사건인데? 네, 또 추가로 끝까지 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네.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